1000년 가까이 이어진 한반도의 강력한 왕조, 고려는 과연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외부 세력의 거대한 압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진 깊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왕조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처절한 드라마인지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마치 한 편의 비극을 보듯 생생하게 펼쳐 보이려 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 태조 왕건이 건국한 이래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를 지켜온 위대한 왕조였습니다. 건국 초기의 고려는 자주적인 기상과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었죠. 수도 개경의 거리는 활기로 넘쳐 흘렀고 비단옷을 입은 상인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으며 화려한 궁궐에서는 독자적인 정신이 깃든 예술과 학문이 번성했습니다. 송나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던 고려는 스스로 빛나는 강국으로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번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내부의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1170년 고려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문신들이 주도하던 사회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칼을 들고 궁궐로 난입하여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무신정변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수많은 문신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으며 왕권은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권력의 추가 무신들에게로 완전히 기울고 만 것이죠. 이 순간부터 고려는 깊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고려는 극심한 혼란과 내부 권력 투쟁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신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와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정변은 또 다른 정변을 낳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왕조의 기틀이 흔들리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지방에서는 도적대가 들끓으며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무신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으니 국가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고려에 북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즉 원나라의 등장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시아 대륙을 휩쓸던 원나라는 고려를 향해서도 그 거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고려는 결국 이 거대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사신들이 원의 무리한 요구를 전달받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국경을 넘나들었고 고려의 자주적인 위상은 점차 허물어져 갔습니다. 내부의 상처와 외부의 압력이 비극적으로 맞물리며 고려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고려는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고려의 더욱 깊은 나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가 고려를 덮치며 건간섭기가 시작되었고 고려는 자주적인 위상을 잃은 채 내적으로는 더욱 깊은 병을 앓게 되었죠. 마치 오랜 세월 병을 앓던 나무가 외부의 강풍까지 맞아 뿌리째 흔들리는 격이랄까요? 국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 사회를 공개 만든 것은 권문세족이라 불리던 특권층의 극심한 횡포였습니다. 이들은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양 행세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백성들의 소중한 땅을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거대한 농장, 즉 농장으로 만들었으니 이른바 토지견병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본래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은 백성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이들이 값비싼 술과 사내진미를 즐기며 밤늦도록 연회를 벌였지만 그 견고한 성문 밖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불교 세력마저도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찰은 국왕의 비호 아래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면제받으며 그야말로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승려들은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온갖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고 본연의 자비와 깨달음의 가르침은 화려한 불상 뒤편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은 기댈 곳을 찾았지만 종교마저도 탐욕에 물들어 버렸으니 이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경제는 무너지고 사회의 도덕적 기강은 땅에 떨어졌으니 고려는 마치 뿌리부터 썩어가는 거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부의 모순이 이처럼 심화되는 가운데 외부의 파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남쪽에서는 왜구,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새로운 침략자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구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수시로 해안가를 침범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만행은 고려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바닷가 마을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통치력은 해안가 끝까지 미치지 못했으니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더 큰 위협은 북쪽에서 찾아왔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로운 명나라가 부상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붉은 두건이라는 뜻의 홍건적이 고려를 두 차례나 침략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군사력을 이끌고 수도 개경까지 함락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왕과 조정 대신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수도를 빼앗긴 국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옥했던 농경지는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고려는 말 그대로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자 불꽃을 태우려 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부패한 권문세족을 견제하며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으로 승려신돈 같은 파격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했죠.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등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려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애민정신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민왕의 개혁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뿌리 깊은 권문세족과 보수적인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똘똘 뭉쳐 공민왕의 개혁을 맹렬히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신돈마저도 결국 제거되는 비극을 맞았으니 공민왕의 고독하고도 처절했던 투쟁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죠. 그의 개혁은 잠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그리고 끊임없는 외부의 침략이라는 삼중고를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모습은 마치 병든 거목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흔들리며 서서히 쓰러져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탐욕과 부패가 만연했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으니 국가의 미래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고려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천하를 뒤흔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고려를 덮쳐왔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서서히 기우는 해처럼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한족이 일으킨 명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채워가고 있었죠.
마치 두 거대한 제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폭풍의 한가운데 고려는 위태롭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고려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는 배가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외교적 혼란 속에서 고려는 때로는 너무나 성급하고 무리한 전략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고려 조정은 요동 땅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는데요. 과거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을 수복하겠다는 이른바 요동 정벌론이 거세게 힘을 얻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고려의 국력과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대외 정책이었죠. 마치 낡은 배로 거친 폭풍우를 뚫고 대양을 건너려는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무리한 요동 정벌론은 고려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고 나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들이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었죠. 끊임없이 침략하는 왜구와 홍건적을 막아내며 백성들의 삶을 지켜냈던 이들은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자 혼란스러운 고려를 구할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은 고려 말기를 대표하는 두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청렴한 무장이자 백전노장의 용장이었죠. 반면 이성계 장군은 북방의 여진족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운 젊고 유능한 전략가로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요동 정벌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요동에 설치하려는 천령위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요동 정벌을 주장했죠. 나라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 당시 요동 정벌의 무모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부적절하며 모든 백성을 동원하는 것은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왜구가 침략할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비른바 사불가론, 즉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며 강력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그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성계 장군은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까지 진군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과연 이 무모한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고 회군해야 할까요?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과 고려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줄기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현실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백척간도에 선 이성계는 결국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귀화도 회군이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장수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여온 고려 내부의 모순과 급변하는 외부 환경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만나 폭발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는 순간 고려 왕조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한 시대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의 말머리가 향한 곳은 단순한 도읍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격변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압록강에서 돌려진 말머리는 곧 고려 왕조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죠.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 장군의 군대는 거침없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고려 왕실은 실질적인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제거하며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고려는 더 이상 스스로 설 힘이 없었죠. 왕조의 존립은 이제 한난명분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옆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준과 같은 인물들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낡은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꿨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고려의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권문세족과 타락한 불교 세력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만 했죠.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차지했던 토지를 몰수하고 관리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 제도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였죠. 마치 엉망진창이 된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새로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신진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전법은 단순히 토지제도 개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고려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조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죠. 마치 해가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쓸쓸히 폐위된 마지막 왕의 모습은 무너져가는 고려 궁궐의 황량함과 함께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체년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용포를 입은 새로운 왕과 희망찬 표정으로 모인 신진 세력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멸망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고는 단순히 한 장수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여온 고려 내부의 모순과 급변하는 외부 환경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만나 폭발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고려 왕조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은 그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고려의 멸망은 단순히 한 장수의 반란이나 한 왕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초기 자주적인 위상을 잃고 무신정변, 원 간섭기를 거치며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모순들, 그리고 외구와 홍건적의 침략, 원명 교체기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결과였죠. 마치 여러 가닥의 실타래가 엉켜 결국 끊어져 버린 것과 같다 할까요? 한 왕조의 멸망은 어느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시대의 흐름과 내부적 부패, 그리고 외부적 압력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려의 멸망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한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들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복잡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과거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여운을 남기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